최근에 우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쪽의 어떤 그 뉴스 중에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 건이 이제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름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왜 미국은 마두로를 체포했을까? 이런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예.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과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석유입니다. 그 베네수엘라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작은 베니스라는 데서 유래한 겁니다. 베니스, 베네수엘라. 예. 어감이 좀 비슷하죠. 예. 그만큼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국가고요. 그래서 리들 베니스라는 별명이 붙었고, 베네수엘라 하면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이라면 예. 중남미 해방의 아버지를 보통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볼리바르. 예, 볼리바르 아실 겁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안 공화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에 중남미 해방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 이런 자긍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19세기에 베네수엘라 역사의 핵심에 시몬 볼리바르가 있다면 20세기 역사에는 우고 차베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역사는 우고 차베스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1992년에 처음으로 구테타를 일으키고요. 예. 이분이 원래는 군인 출신이에요. 구테타를 일으킬 당시에는 베네수엘라 공수부대 중령 출신이었습니다. 92년에 군사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국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6년 후인 98년 12월에 베네수엘라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1999년 1월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차베스가 그런 어떤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장기 집권을 좀 했던 것으로 아는데 네, 그 차베스의 뒤를 이은 계승자가 지명자가 사실은 지금의 마두로 대통령이죠. 맞습니다. 예. 마두로 대통령은 어떻게 차베스의 뒤를 잇게 된 건가요? 마두로라는 인물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하고 물리적 거리로 가장 먼 곳이죠.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사를 좀 알아볼 생각인데요. 1월입니다. 바로 1월에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라는 흥미로운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라는 책을 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소개를 작가로 했지만 현재 KBS PD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제작하고 계시나요? 제가 KBS에 1994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예. 올해가 정확하게 한 32년 차 PD가 됩니다. 예. 32년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꽤 많이 했어요. 뭐 한 3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했는데요. 제한된 시간에 뭐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뭐 저는 주로 이제 라디오 쪽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요. 교양, 시사, 보도, 음악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제가 첫 입사했을 때 맡은 프로그램이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프로그램. 혹시 우리 이사님 80년대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게 첫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봉두환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예. 네. 뭐 최근에는 오늘 밤 일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 제작해 왔습니다. 시사 교양 쪽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의 뭐 주제하고 좀 관계되는 것들도 평소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공이 또 중남미 관련된 전공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보다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많고, 최근에 저희 아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최근에 페루하고 멕시코를 여행하고 와서 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진짜 이번에 가서 제대로 된 중남미의 모습을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자기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렵거나 또는 너무 피상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현장에서 보았던 중남미의 속살 이야기를 예. 조금 더 쉽게 아빠랑 이야기 형식으로 좀 꾸며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름이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한 분이 이제 아드님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유학 중입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예. 이 친구도 궁극적으로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남미 쪽에 관심이 많고요. 예. 제2외국어도 원래는 프랑스어를 전공했다가 예. 아버지의 강요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본인이 갑자기 스페인어로 바꿔서 예. 요즘 완전히 지금 중남미 쪽에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책 제목이 흥미로운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중남미다, 뭐 라틴 아메리카다, 뭐 이런 개념을 혼동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개념이 엄밀하게 좀 차이가 있죠. 네, 엄밀하게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명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대중들은 혼용해서 사용을 하죠. 예.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 이제 80년대 후반입니다만, 당시에는 중남미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3세계라는 표현을 예.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예. 제3세계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제1세계는 서방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제2세계는 구소련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를 이제 제2세계라고 할 수 있고요. 제3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자본주의 국가나 또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예. 제3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3세계를 의미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한 30개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통 우리가 제3세계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저쪽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 속에서도 제3세계 국가에 속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만 80년대는 주로 이제 제3세계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불렀었고요. 예.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남미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중남미와 그럼 라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중남미는 한자입니다. 글자 예. 그대로요. 가운데 중자, 남녕 남자, 아름다울 민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제 중남미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지리적 개념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라틴 아메리카라는 개념은 지리적 개념보다는 문화적 개념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남미 국가들이 300~400년 이상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나라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표적인 라틴 국가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뒤늦게 참전했지만 프랑스가 또한 라틴 아메리카를 또 경영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라는 표현은 주로 프랑스가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예. 문화적 개념,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이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게 더 정확하냐 이런 개념은 없고요. 지리적 개념이냐 아니면 문화적 개념이냐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중남미에서 미자가 말이죠. 예.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 그렇죠. 이게 보통 왜 미자를 아름다운 미자를 쓸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가 아니었고요. 쌀 미자를 썼습니다. 예. 근데 이 쌀 미자가 왜 갑자기 아름다운 미로 변했는지는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일본의 근대 지식인 가운데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주대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미자가 쌀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쌀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국가 정도로 봤던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쌀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로 변한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전쟁 기간 중에 미국이 한반도를 많이 도와줬고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 예. 아마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굳이 그걸 친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쌀미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하면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이제 그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앵글로 아메리카 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대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지리적 개념으로 보면 중남미 국가를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면 중미 이제 멕시코의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강 이남의 국가들, 리오그란데 강 이남의 멕시코 그 아래로 가면 이제 동쪽에 있는 카리브해 국가들이 있고요. 예.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남미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이 나라들이 대략 한 33개국이 되거든요. 예. 유엔 기준으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유엔 기준으로 한 33개국이 되는데요. 물론 이 나라 가운데는 스페인어권이 아닌 나라들도 있어요. 예. 수리남 같은 경우는 영어 문화를 쓰고 있고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33개국 정도를 우리가 통칭해서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예.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는 아마 브라질이 유일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워낙 이제 지금 말씀했지만 유엔 기준으로는 한 33개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네. 라틴 아메리카를.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문화적인 개념의 로망어를 쓰는 이제 국가들은 또 그거보다 적은 한 20여 개국 되는 걸로 이렇게 맞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쪽의 어떤 그 뉴스 중에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그 그렇습니다. 건이 이제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름을 듣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Juanita, my darling, you sure you love me? Sí, señor. You feel in your heart you will marry to me. Sí, señor. You promise to love me the rest of your life. Sí, señor. I love Juanita, my sweetheart from Venezuela. Yes, Juanita, my sweetheart from Venezuela. What? Yepa! Talk to me. Yeah. Aqua, huh? I'll teach you to habla in English like me. Sí, señor. No worries, no nothing, no difficulty. 베네수엘라의 지금 마두로 대통령 체포권은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 올해 1월 3일이죠. 예. 새해 벽두부터 이 세계 뉴스의 탑 프라이어리티 뉴스로 올라온 게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마두로 체포였는데요. 예. 이게 아무리 강대국 미국이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공습을 해서 지도자를 체포해서 자국에 데려와서 법정에 세우는 유례가 사실 찾아보기는 힘들죠. 예.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충격의 현장이었는데요. 예. 그렇다면 왜 미국은 마두로를 체포했을까? 이런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예.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과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석유입니다. 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알았다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세계 제1의 원유 매장 국가라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대부분 중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중동 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예. 꼽게 되죠.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2024년 오펙 기준으로 보면 3,033억 배럴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우디아라비아가 3,000억 배럴이 안 됩니다. 예. 한 2,900억 배럴 정도가 되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한 810억 배럴 정도 되니까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 총액이 미국보다 한 3.5배가 되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섭니다. 그렇네요. 이 정도로 굉장한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마약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마약 카르텔의 지금 우두머리가 마두로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쨌건 간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리짐 체인지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석유 자원 확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고요. 예. 1월 3일 날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이 감행이 됐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지상전이 임박했다.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제가 뭐 예언이 뭐 신통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실제로 감행할 것이다라는 예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들이 전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미군이 군사 공격하기 한 달 전쯤에, 2달 전쯤이죠. 카리브해에 전진 배치를 시킵니다. 항공모함을 비롯해서요. 전략 자산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예. 그 다음에 그 카리브해를 지나는 여러 가지 배들에 대해서 로켓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되는데 예. 뉴스를 통해서 봤죠.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26척의 배를 폭격을 시켰습니다. 아, 26척이나 되는군요. 26척의 배를 폭격했고요. 이 과정에 1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카르텔을 시행하는 마약 갱단이냐. 미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마약 갱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와는 상관없는 민간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국권 침해가 되는 거고요. 민간인 학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이 마약 카르텔이라는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에 걸었던 액수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마두로를 굉장한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데 예. 과연 마두로가 실제로 마약 카르텔에 관련됐는지의 여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 유통량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오히려 멕시코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침략의 명분을 제공했던 마약 카르텔, 쉽게 예. 말하면 베네수엘라산 마약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진행자분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의 전체 퍼센테이지 가운데 10% 미만입니다. 예. 대부분의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예. 공공 목표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취하고 있는 공격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마두로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서 이제 뉴욕 법정에 세우는 이런까지 갔는데 이제 그런 어떤 현대에 진행되는 그런 어떤 뉴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알게 됐는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이름이 리틀 베니스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그 베네수엘라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베네수엘라 사실 우리한테는 좀 생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 어렸을 때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미인 대회, 세계 유명한 미인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미스 월드. 그럼 미스 베네수엘라 항상 제 귀에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귀에 남아 있거든요. 예. 아니 이 나라는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미녀가 많아? 뭐 미인 대회만 했다면 전부 1등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가져가니까요. 예. 그렇게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진행자분도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다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예. 초반까지요. 예. 미인 대회에서 베네수엘라 미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선발되는지. 그러니까요. 네, 저도 궁금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저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건 간에 베네수엘라 나라가 이번에 마두로 사태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각인이 됐지만 남미에 있는 나름 생경한 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귀에 다가오는 건 아마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베네수엘라 어원이 예. 작은 베니스라는 데서 유래한 겁니다. 베니스, 베네수엘라. 예. 어감이 좀 비슷하죠. 예. 그만큼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국가고요. 그래서 리들 베니스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베네수엘라 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이라면 예. 중남미 해방의 아버지를 보통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볼리바르. 네, 볼리바르 아실 겁니다. 이 시몬 볼리바르가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하면 시몬 볼리바르를 또 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명이 정식으로는 거기에 볼리바르가 들어가죠. 베네수엘라. 그렇습니다. 그 정식 명칭은 볼리바르 공화국이거든요. 예. 베네수엘라 볼리비안 공화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에 중남미 해방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 이런 자긍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이 베네수엘라 태생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베네수엘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지금 현재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이었던 장기 집권했던 우고 차베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우고 차베스로부터 지금의 마두로 대통령까지 어떤 과정으로 좀 지금 이어졌는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9세기의 베네수엘라 역사의 핵심에 시몬 볼리바르가 있다면 20세기 역사에는 우고 차베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역사는 우고 차베스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우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 있어서 현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뭐 극단적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뭐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또 베네수엘라 영웅으로 또 칭송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우고 차베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처음으로 구테타를 일으키고요. 예. 이분이 원래는 군인 출신이에요. 구테타를 일으킬 당시에는 베네수엘라 공수부대 중령 출신이었습니다. 92년에 군사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 군사 구테타를 일으키면 그 군사 구테타가 성공하면 뭐 정권을 잡습니다만 구테타가 실패하게 되면 대부분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죠. 중형을 당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요. 독특하게 92년에 군사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 차베스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미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민적 영웅이 돼버렸어요.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국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그만큼 당시에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그만큼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베스는 불과 몇 년 정도 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요. 6년 후인 98년 12월에 베네수엘라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1999년 1월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집권을 하게 되고요. 2002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반 차베스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이번엔 좀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예. 이때 국민들이 또 한 번 외칩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돌려달라. 그래서 구테타 3일 만에 다시 정권에 복귀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중남미 역사에서 제가 살펴본 구테타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구테타를 했는데 국민들이 환호를 했고 구테타에 실패했는데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권력을 쟁취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예. 어쨌건 간에 2002년에 이 군사 구테타를 보고 차베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구테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자기가 그동안 반미 정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종용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때부터 차베스의 본격적인 반미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질긴 악연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차베스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뭐 마두로와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차베스가 그런 어떤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장기 집권을 좀 했던 것으로 아는데 네. 그 차베스의 뒤를 이은 계승자가 지명자가 사실은 지금의 마두로 대통령이죠. 맞습니다. 예. 마두로 대통령은 어떻게 차베스의 뒤를 잇게 된 건가요? 마두로라는 인물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마두로는 뭐 수도인 카라카스 출신이긴 한데 카라카스 외곽에서 성장을 했고요. 아버지가 아주 전형적인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동운동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고요. 12살에 노동단체에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조숙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노동단체에 좌파적 노동단체에 가입을 해서 퇴교 조치까지 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고요. 그 대신 노동운동에 일찍 뛰어든 어떤 명성 때문에 86년과 87년에 쿠바로 유학을 가게 되고요. 예. 쿠바에서 유학을 해서 2년 후에 카라카스로 돌아온 후에 이 마두로가 잡은 직업이 뭐냐면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로 활약을 하고요. 노동 현장에서 아무래도 잔뼈가 굵다 보니까 노동단체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후보까지 가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이때 차베스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또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마두로와 함께 같이 체포된 플로렌스. 있었죠. 플로렌스. 예. 플로렌스 여사가 당시에
이 차베스의 개인 변호사였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인연 때문에 나중에 이 마두로가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영부인 되는데 예. 두 사람을 또 만나게 해준 인연을 맺어준 사람이 이 플로렌스 여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인연을 맺게 되고요. 2013년에 차베스가 이제 암으로 사망을 하기 직전에 나의 정통 계승자는 마두로다. 이게 공식 선언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랑하던 지도자가 이제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간절하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은 마두로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대선에서 결국은 국민들이 마두로를 찍어줍니다. 결국은 차베스의 지지율이 또 인기가 맞습니다. 그대로 이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아마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이 마두로인 건 맞습니다. 그럼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된 뒤에 베네수엘라의 어떤 상황들이 좀 좋아졌나요? 안타깝게도요. 마두로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베스가 그렇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시 차베스 시절에 유가가 상승을 합니다.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오일머니가 베네수엘라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머니로 부채도 해결하고요. 예. 차베스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교육, 예. 무상의료 혜택 이런 걸 막 실시합니다. 병원도 짓고요. 공공의료 분야 이런 부분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예. 굉장히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경제는 활성화되고 오일머니 들어오죠. 차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는데 2013년 대통령 된 이후에 마두로 입장에서 보면 좀 운이 없었어요. 그때 유가가 폭락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 제재, 이코노믹 생션이 시작되죠. 앞뒤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환경 자체가 변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두로의 패착도 있습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독재자의 폐해를 피해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를. 그 인구가 400만이 넘었고요. 2019년 기준으로. 아마 최근 기록으로 보면 한 8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건 간에 마두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또 차베스 시절에는 그 오일머니로 또 가난한 자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아가면서 그런 인기를 누렸는데 그런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은 그 난민들이 발생하는 국가로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은 지금 4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의 기록으로는 800만 800만 이상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3,033억 배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원유를 매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원 국가가 예. 아니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명단에 지금 올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통상 이제 그 정착적 용어로는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예. 자원의 저주라는 건 뭐냐면 자원은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데 나라는 거꾸로 가난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따져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부패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 인프라, 도로, 공장, 제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거든요. 오로지 그냥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생필품들 그냥 다 사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공업이 또 발전을 못해요. 제조업 분야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중공업도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결국은 이렇게 거덜이 나는 겁니다. 이거를 통상 우리가 정착적 용어로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예. 이 자원의 저주로 극복한 나라는 몇 나라 있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재투자해서 결국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거든요. 안타깝게도 베네수엘라는 이 자원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지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그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는 분이 최근 뉴스에 보면 네. 석유 산업을 결국은 민영화했다. 네네. 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맞습니다. 예. 결국 미국의 목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인자는 쫓겨났어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리짐 체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부통령을 맡고 있고 임시대행 지도자를 맡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마두로의 권력 2인자였어요. 예. 부통령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 석유 장관도 했다고. 석유 장관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면서 마두로의 정권 2인자를 왜 그대로 뒀을까? 예.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요구하는 게 하나입니다. 석유거든요. 앞으로 석유를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석유 관리를 유연하게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델시 로드리게스는 말씀하신 대로 부통령도 했지만 석유 장관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석유 관리에 대해서 유연하게 미국에게 이권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델시 로드리게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모르긴 몰라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국적 석유 회사 임원들을 오벌 오피스로 불렀어요. 예. 앞으로 베네수엘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엑손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이라든지 다국적 미국 그 석유 회사 CEO들이 다 모였거든요.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예. 정치적인 마인드하고 좀 달라요. 그렇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완전히 미국 세상이 됐으니까 베네수엘라에 다시 당장 들어갈 것 같죠? 엑손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 왜 그러겠습니까? 비즈니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트럼프가 다음에 또 집권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음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 팩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투자를 했다간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미국 다국적 석유 회사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작년 2025년이죠.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로 맞습니다. 알려진 마차도잖아요. 마차도죠. 네.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와 면담을 하면서 또 메달을 또 메달까지 바쳤잖아요. 바쳤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지지를 못 받는다고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지금의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넘겼을까? 네. 뭐 그런 부분을 잘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차도는 반 마두로 반 차베스 전선을 이끌었던 야권 지도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마두로가 물러난 권력 공백 자리에는 마차도가 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었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선택은 마차도가 아니고 델시 로드리게스였단 말이죠.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차도를 만약에 권력 공백에 앉혔을 경우 지금 친마두로 세력들의 저항이 너무 거셀 것이다 라는 게 미국이 우려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어요.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국민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겁니다. 마차도를 명성만 갖고 이 권력 공백의 자리에 앉혔다가는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던 거 보고요. 상대적으로 안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물로 델시 로드리게스를 아마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메달까지 바쳤지만 뭐 긍정적인 효과는 못 얻은 것 같고요. 예.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 헌법에 의하면은 임시 대행은 9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과연 다음 정권을 인계받을 것이냐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낙점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역사의 그 비극이 사실 이제 외세의 지배, 맞습니다. 뭐 이제 이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베네수엘라의 앞날도 그렇게
밝게만 볼 수 없는 게 또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미국의 어떤 이런 통제로부터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진행자분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의 비극인데 멕시코의 대통령의 디아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남미의 가장 큰 불행은 미국과 너무 가깝다는 점이다. 이게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중남미 입장에서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좀 우스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반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만 이게 운이 없게도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절대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비슷한 논리가 되는 것처럼 중남미에서 미국과 너무 가깝다는 사실이 중남미에 갖고 있는 축복이자 불행이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의 제일 북단에 위치한 국가로서 네. 사실은 이제 카리브해의 연안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리브해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나라가 바로 이제 그 카리브 제도, 네네. 카리브해의 이제 여러 섬들 국가.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쿠바죠. Preocupado y yo me quedo pensando lo mucho que he parrandeado y para la Nochebuena hay que esperar demasiado. 11 meses por delante sin ver el lechón asado, por eso después de Reyes me quedo desorientado. Demasiado. 쿠바 하면 이제 뭐 혁명으로 많이 알려진 나라지도 하잖아요. 네네. 또 우리나라하고는 뭐 독립운동 그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서 애니깽이라고 하죠. 예, 네. 우리의 이제 그 선조들이 이민을 가서 참 어렵게 정착한 곳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쿠바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이라는 이 정전 사태가 이게 가장 큰 지금 화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5년에 쿠바 아바나를 방문을 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바나항에 그 유럽의 그 거대 그 크루즈 예. 유람선들이 정박해 있었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2015년이면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정권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캐나다 정부가 쿠바의 여행 자제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바나가 굉장히 캄캄할 정도로 블랙아웃이 지금 연이 계속되고 있고요. 생필품이 부족을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실 비행기 몇 시간이면 아바나로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토론토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만 예,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쿠바 여행 자제령을 내릴 정도로 지금 쿠바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제 전문가들이 베네수엘라 다음에 타겟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두 군데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콜롬비아고 다음 쿠바였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쿠바? 아니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어. 왜냐? 지들이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요. 표현했거든요. 예. 이 정도로 사실은 쿠바 경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쿠바 경제가 지금 난관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사태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 그렇습니다.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네.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베네수엘라 석유 원유가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중국이고요. 한 예. 80% 정도가 베네수엘라 석유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그 카리브해 국가 예. 그 가운데 쿠바로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쿠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필요한데 예.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가 지금 완전히 지금 송출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바 경제가 한술 더 떠서 지금 더 어려운 경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쿠바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하면 사실은 독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쿠바 독립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길어지게 되는데 또 자세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한 국가가 1804년에 하이티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맞습니다. 근데 쿠바는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 이후에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긴 했습니다만 1902년에 가서야 이제 독립적인 정부가 생겼고요. 예. 공식적으로는 1903년에 가서야 뭐 본격적인 독립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하이티가 1804년이니까 거의 한 10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하이티와 가장 늦게 독립한 쿠바의 차이가 한 1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쿠바는 왜 이렇게 독립이 늦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종주국인 스페인이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잡고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돈이 되는 곳이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국가가 쿠바였었고요. 예.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스페인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898년에 메이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예. 쿠바에 정착해 있던 미국 군함이에요. 메이노 함에서 폭발이 합니다. 예. 폭발이 일어나서 미군이 한 200명 이상 사망을 하거든요. 대형 이제 그 재앙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미국 정부는 그 배후에 스페인이 있다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물론 스페인은 끝까지 부정을 하게 되고요. 1960년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할 때 그 참전 명분으로 했었던 게 통킹만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비밀 보고서가 해제가 되는데요. 메이노 폭파 사건에 실제적으로 스페인이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이건 명분이죠. 스페인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 미국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는 미국은 이미 떠오르는 태양이었고 스페인은 이미 지는 해였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스페인 전쟁에서 해군 전쟁에서 미군 전사자는 1명밖에 안 되는데 예. 스페인 전사자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1898년 미서 전쟁 이후에 결국은 쿠바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미 스페인 전쟁 결과 미국은 괌을 얻었죠. 필리핀을 얻었죠. 쿠바를 얻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로 자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미국과 스페인 전쟁의 결과가 쿠바의 어떤 독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그때 이제 쿠바와 더불어서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이런 곳이 이제 미국의 그 속령이 되는 뭐 이런 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사실 그 관계가 있죠. 그 필리핀과 지금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을 가지고 카스르 테프트 조약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쿠바가 독립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독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스페인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났지만 미국의 소나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후의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쿠바 하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쿠데타의 나라 뭐 이렇게 그 정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에 그 쿠데타의 역사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 바티스타로부터 피델 카스트로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역사인데 그 얘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해주시죠. 네. 독립 이후에 이제 쿠바도 굉장히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등장한 인물이 쿠바 혁명의 빌미를 제공했던 쿠바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바티스타라는 인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티스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원래는 뭐 하사 출신이었고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을 해서 뭐 사탕수수 농장에서 재배 농장 노동자, 날품팔이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인데 예. 가난을 피해서 아바나로 왔고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길은 군대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군에 자원 입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하사관이 됐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933년에
중사들의 반란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중남미의 쿠데타 역사를 봤을 때 보통 쿠데타를 하면 별을 단 장성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처럼 이렇게 하사, 중사들이 중심이 돼서 쿠데타를 이룬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해요. 1933년에.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바티스타는 이때 당시는 바티스타가 직접 대통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서 실세 역할. 실세로 그렇습니다. 배후에서 권력자들을 조종하게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티스타가 갈아치운 대통령만 7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건 차후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1933년하고 그 이후에 2번 쿠데타를 하는데 2번 다 쿠데타를 성공해요. 바티스타가. 그만큼 쿠바의 정치 구조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바티스타는 잘 아시다시피 부정부패의 원흉이었고요. 1959년 쿠바 혁명을 일으키게 된 원흉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델 카스트로의 1959년 이제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피델 카스트로도 그렇게 쉽게 혁명을 성공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쿠바가요, 이 지형적으로 보면 이 동서주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 서쪽 지역은 아바나를 중심으로 한 대형 도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지만 동부 지역은 시에라 마에스트라라고 해서요, 이 거대한 산악 지역하고 밀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피델 카스트로가 주로 밀림 지대에서 게릴라 활동을 했던 곳이 미 동부 지역이에요. 카스트로가 쉽게 혁명을 성공했던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렇게 밀림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어떤 의기투합하면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바티스타는 안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했고 그다음에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민심을 많이 잃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결국은 쿠바 혁명 1년 정도를 앞두고는 미군의 군사 지원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 버린 카드가 돼버린 거예요. 1959년 1월에 새해가 밝자마자 바티스타가 자기의 전용기를 타고 자기의 가신들 몇 명을 태우고 그 비행기 안에는 현금 다발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 비행기를 타고 망명을 해버리죠. 예. 이로써 이제 피델 카스트로, 그다음에 체게바라 이런 혁명가의 주인공들이 아바나를 접수하게 되면서 쿠바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쿠바 혁명이 단순히 그 쿠바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변화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맞습니다. 이게 1959년의 쿠바 혁명이요. 미국 예. 입장에서는 거의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 미국이 당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쿠바의 공산화는 미국 목에 가시를 집어넣은 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카리브해 지역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도미노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차례로 이웃 국가들이 공산화될 것을 많이 우려를 했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케네디 정부에서는 발전을 위한 동맹이라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 마셜 플랜이라고 있었죠. 예. 전후 재건 사업을 이제 미국이 지원하면서 친미 국가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마셜 플랜인데요. 발전을 위한 동맹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남미가 공산화된 이유는 가난이다. 경제 발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니까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좀 물적 양적으로 좀 도와주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시행했던 발전을 위한 동맹인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합니다만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이 발전을 위한 동맹 정책도 어느 정도 좀 빚을 잃게 되고요. 아무래도 중남미 정책은 좀 쇠퇴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뭐 최근에 쿠바 지역하고 또 연관돼서 자주 오르내렸던 것이 관타나모 수용소. 맞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미군이 이렇게 배치되게 된 그런 어떤 계기, 이유들이 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관타나모는 미국 땅이야 아니면 쿠바 땅이야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190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군정이 시작되거든요. 예. 이 과정에 쿠바의 정부가 들었을 때 플랫 조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플랫 조항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미국은 앞으로 쿠바 정부에 간섭을 할 수 있는데 예. 쿠바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 군대를 조항하기 위해서는 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관타나모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임차하면서 처음에 미군이 임차 비용을 주고요. 매년 일정 금액을 임차 비용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그러니까 쿠바가 임대인이고요. 예. 미국이 임차인이에요. 땅을 빌린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쿠바는 입장은 뭐냐면 나 더 이상 임대 안 해. 임대료 안 받을 테니까 방 빼. 그랬는데 미국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예. 이게 역전된 거죠. 지금 임차인이 오히려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예.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뭐 국력의 차이로 찍어 누르는 거네요. 지금 실효적인 지배를 미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쿠바는 계속 지금 돌려달라고 지금 애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금 집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얘기죠.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우리가 이제 관타나메라 이거 혹시 아시죠? 이런 노래? 예. 예, 관타나메라 이게 멜로디가 굉장히 경쾌하고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이 관타나메라라는 게 우리 이게 스페인어로 관타나모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관타나모 기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관타나모 지역에서 불리던 민속 노래거든요. 예.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경쾌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네, 아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예. 뭐 경쾌하게만 들을 수 없는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쿠바도 잘 풀리기를 참 기원을 하고요. 쿠바하고 이제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히스파니올라 섬에 있는 아이티하고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남미 국가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가 아이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네.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 아이티만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프랑스가 이 아이티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지배를 했냐면 당시 아이티의 국민 평균 수명이 20세가 되지 않았어요. 프랑스가 아이티의 독립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예.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 1940년에 가서야 빚을 청산해요. 그 아이티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뒤발리에 제가 봤을 땐 중남미의 가장 가혹한 독재자 거의 넘버 5 안에 들지 않을까. 처음에 의사로서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선량한 의사였어요. 인권 의사라는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정치권에 이제 줄을 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권력의 맛을 보게 된 거죠. 군사 쿠데타로 한 차례 물러납니다. 디발리에가. 예.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통통마쿠트라고 하는 개별 민병대를 만듭니다. 이 아이티 국민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이 통통마쿠트입니다. 그렇군요.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